문이 열리는 순간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려던 제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우리의 침대에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늘은 결혼 12주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올렸습니다. 테이블에 초를 세우고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긴급회의. 늦을 것 같아. 그런 날이었습니다. 실망은 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 기념일을 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초를 끄고 갈비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회의 중이라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습니다. 저는 서윤입니다. 올해 41입니다. 29에 민준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출판사에 다니던 편집자였고 그는 건설회사 대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늘 먼저 나와 있었고 한 번도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민준의 요청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둘 중 하나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게 틀린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이는 끝내 생기지 않았고 저는 직장도 아이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발소리는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끄고 복도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이름이 들렸습니다. 할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였습니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았고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에는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함께 모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정어머니에게, 그 다음에는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 민경이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순서대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찼습니다. 저는 소파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향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런 년이 어디서 감히. 할인은 옷을 챙겨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분위기가 예상대로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로의 말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고도 아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이 이미 예고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가 왜 이런 짓을 했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없잖아. 12년이 지나도록. 남자가 집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신우이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지금 안 해도. 왜 안 해? 지금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힘들었어. 우리 사이가 너무 오래 멀어져 있었잖아. 멀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함께 만들어 온 거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마음 안에 받아 적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나는 며느리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정이라는 게 여자가 잘 붙잡아야 하는 거거든. 아이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도 부족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민준이 혼자 잘못한 거 아니야. 두 번째였습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프레임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아닌 아내의 결함으로 저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지요. 서윤이가 어머님은 가만 계세요. 내 아들 일이에요. 친정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더 말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민경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귀에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냥 오늘은 좀 참아. 엄마가 흥분한 거야. 내일 되면 오빠한테 제대로 따질 수 있어.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참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거실에 민준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미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초는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오늘 밤의 장면들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민준의 말, 친정어머니가 말을 멈추던 순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감정으로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거나 소리치는 것은 저를 더 작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이 곧 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법률 상담센터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번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으려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태규 형, 할인이 쪽은 됐어요. 이번 달 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윤이는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그쪽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서재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리된다는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해 전이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그 단어들이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저에게서 찾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2해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택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장태규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민준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건설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였습니다. 2사람의 관계는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법인 소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할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었습니다. 아니, 역할은 있었습니다. 사라져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 씨,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차가웠습니다.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병원 얘기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의 대가 끊기면 안 돼. 민준이가 어떤 방법을 쓰든 그건 내가 허락한 거야. 서윤 씨가 못 해주는 걸 어디서든 채워야 하는 거잖아.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시도 못 받는 사람이 뭘 그렇게 따져. 당신이 여기서 12년 동안 한 게 뭐야? 밥이야? 빨래야? 그거 돈 주면 다 해. 당신 자리 없어. 존중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동안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회적 위장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한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 든 사진은 오래전에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경력도 아이도 12년을 비워낸 자리에는 아무것도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열었습니다. 법률 상담센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진단서 하나, 엿들은 통화 한 번.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본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면 세상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숨긴 것은 진단서 하나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울었습니다.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어 있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달라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준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셔츠를 다려두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어색한 듯 저를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였습니다. 민준은 서랍을 잠그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계약서, 법인 서류, 메모지. 그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유언 검토 의뢰서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부친, 즉 시아버지 명의였습니다.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속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계 혈통 남성 후계자, 유전자 확인 조항, 입양 불인정, 문서는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선명했습니다. 민준이 할인을 선택한 이유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상속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2장이었습니다. 할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번호는 민준의 휴대폰 청구서에서 찾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당신 편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인은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26이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화내러 온 게 아니에요.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태규 씨가 당신한테 이 일을 시켰지요. 민준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할인의 손이 컵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민준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선택인지 자신을 위한 선택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태규와 민준이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나흘 후 할인은 태규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두 테이블 뒤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책을 펼쳤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태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확인되면 민준이 쪽 처리는 내가 해줄게. 서윤이는 합의 유도할 거고. 합의 유도. 저는 그 단어를 받아 적었습니다. 할인아, 너는 걱정 마.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 다녔던 병원의 이름은 진단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무과 옆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정기적으로 다닌다는 것을 수첩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약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배경에 담겼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방 안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병원 사진, 할인의 진술. 하나씩 놓으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모으면 달랐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울음은 욕실에서 다 썼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률 상담센터 번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임신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글자로 보니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김지영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대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것들을 모두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병원 기록, 할인에 잡힐 진술서. 김 변호사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두 글자가 오래 남았습니다. 이틀 후 익명 제보가 경제지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장태규의 법인이 특정 상속 조건 충족을 위해 여성을 계획적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다른 매체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태규의 전화가 민준에게 쏟아지는 소리를 저는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협상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였습니다. 장소는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민준 측에는 변호사와 장태규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태규는 첫 마디부터 꺼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위로금 형식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상속 조건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유전자 확인 조항, 무정자증 진단서, 할인과 태규의 녹음 파일 발췌록.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상속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협상 테이블 밖에 있습니다. 장태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할인 시 아이의 양육권 보장.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합니다. 할인 씨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 씨, 그게 무슨...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던 핏줄은 할인 씨 배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지요. 그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난 12년의 모든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1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저의 것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오래된 수첩 하나.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보았습니다. 갈비찜을 올리던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고 나왔습니다. 할인을 다시 만난 것은 2달 후였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안색은 그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것을 시켜주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이용당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잘 사세요. 그걸로 됩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합의 후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했어. 저는 그것을 오래 보았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12년에 비하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가 필요 없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삽니다. 창이 동쪽을 향해 있어서 아침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오래전 그만두었던 편집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갑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오전 8시에 책상 앞에 앉는 것이, 내 이름으로 된 일을 하는 것이, 그러나 어색함은 천천히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원고를 읽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믿음이 사람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용함이 처음으로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